여러분들 인상파, 인상주의 그림들 보면은 이전에 어떤 사실을 잘 묘사하는 뭐 일종의 사진과 같은 그러한 미술의 세계에서 전체로 색을,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죠. 이 시도들이 있기에는 물감을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발명을 했다거나 이런 영향들도 있겠지만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아는 마네, 모네 많죠.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실은 색채 예술가들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그리더라도 아침에 보는 장면, 점심때 보는 장면, 저녁에 보는 장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빛의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현상들,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관찰하고 과학을 잘 공부하면서 이거를 회화의 세계에 접목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보이는 것, 즉 시각이 일어나죠. 그 시각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의 원리가 회화의 세계에서 진행이 된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왜 하늘은 파래요? 왜 구름은 하얘요? 왜 태양이 뜰 때나 질 때는 다른 때보다 더 붉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빛의 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빛의 현상 중에서 소위 흩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산란이다, 빛의 산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떤 입자에 부딪혀요. 작은 입자에 닿았을 때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산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늘은 파랄까?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그 전자기파의 형태의 그 빨주노,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달하겠죠. 그러면 자외선은 일단 대기 상층부에 있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돼요. 흡수되지 않은 자외선이 대기 중에 입자나 분자들에서 흩어지거든요. 가시광선 중에서는 이제 자외선이 흩어지는데, 자외선이 흩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지만은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가시광선 중에서 자외선 다음으로 산란이 잘 흩어지는 것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츠, 노주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색, 점점점 해가지고 빨간색.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산란이 훨씬 많이 된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산란이 푸른색보다 많이 되겠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산란이 잘 되는, 상대적으로 산란이 잘 되는 푸른색, 파란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먼지가 많이 있거나 다른 입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동수가 이쪽이 낮잖아요. 진동수가 낮은 빛이 더 많이 산란이 된다면은 하늘이 파랗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흰빛을 띠게 되거나 흐릿하게 되거나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건조하거나 이런 건조한 하늘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낮은 진동수의 입자들을 산란을 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의 하늘이 그렇게 파랗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왜 하얗나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크기의 물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그러한 물 분자,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다양한 진동수의 그 입자들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작은 입자는 파란색을, 그러니까 입자가 작다, 입자가 작은 것은 이제 파란색 빛을, 그 다음에 입자가 큰 놈은 이제 빨간색 빛을 산란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산란들이 구름 속에 있는 그 입자들 때문에 그 각각의 빛이 산란이 되면서 서로 합해져요. 그래서 모두 합해지면 빛이 다 만나면 무슨 색이 되는 겁니까?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몰이나 일출 때는 왜 붉게 보이느냐. 자, 태양이 지구에 온다 보면은 가장 일몰 때가 이제 태양이 뜬다 또는 일출 때가 태양에서 정오 때보다 우리 머리 위로 막 쏟아내는 정오 때보다 훨씬 긴 거리를 달려오겠죠, 태양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몰이나 일출 때가 더 긴 거리를 달려오고 정오 때가 당연히 가장 짧은 거리를 달려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낮은 진동수의 빛은 대기의 주성분인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질소죠. 그 다음에 또 산소죠. 질소와 산소 분자에 의해서 낮은 진동수, 즉 빨간색이나 이런 쪽이 적게 산란이 됩니다. 따라서 보라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노란색이 대기를 더 잘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가장 적게 산란되고 흡수되는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통과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몰 때 태양빛이 주로 낮은 진동수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정오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가장 대기층이 옅죠. 이 부분 대기층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쪽이 제일 어때요? 옅잖아요. 여기는 일몰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장 얇은 대기층을 통과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높은 진동수의 빛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란이 돼요. 그러니까 높은 진동수의 빛이 오게 되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태양의 이동 경로가 길어져 가지고 그 파란색이라든가 이런 빛은 여기 그 지표면까지 모르고 상대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와서 이때 일몰이나 일출 때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보면은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실점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원근법하고 대기의 상태를 가지고 먼 곳은 흐릿하게 보이는 빛의 산란 현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원근법. 그 다음에 지뢰 원리에 대해서 했죠. 계속해서 색깔과 관계된 그런 빛의 원리가 어떻게 그림에서 표현이 됐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인상주의 화가 중에 우리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모네. 자, 모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모네는 일본식 정원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다리가 있고 이 밑에 연못에 수련이 있고 피어 있는, 그래서 수련 연작시지. 여기는 이제 모네가 작품 활동하고 살면서 하던 지베른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제가 찍은 사진이죠. 잘 보면 여기 제가 보이죠? 자, 모네의 그림과 모네 그림이 빛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창시자인 모네는 빛에 무척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빛의 흐름을 집요하게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네는 1891년에 소위 건초더미 연작 시리즈, 그 중에 이제 한 4작품만 가지고 왔는데요. 모네는 야외에서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게 이제 사실은 선배 화가들이 화실에서 명암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하고는 좀 차이가 났죠. 직접 필드로 나간다. 물론 이제 물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도 했겠지만은, 자, 모네는 빛과 대기가 어우러진 효과와 그 빛이 건축더미에 미치는 그 영향, 변화 과정을 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하나의 캔버스에 모두 표현하기 위해 모네는 여러 개의 캔버스를 동시에 따다닥 곳곳에 이렇게 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좀 이 시간대는 이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림을 보면은 똑같은 건초 더미인데도 계절, 시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일지라도 빛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네의 건초 더미에도 눈 위에 있는 이런 걸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맑은 날 눈 위에 서서 내 그림자를 한번 봤다.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겠느냐? 되게
그림자는 검은색이나 반그림자에서 회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네가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햇빛이 가려지면 눈에서 하얀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파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작품. 자, 그래서 실제로 자연에서 이렇게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건 빛과 우리의 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낳은 유명한 작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소위 더 크라이, 절규라고 하는, 뭉크는 잘 몰라서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뭔가 좀 약간 괴상망측이 하다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면 배경 하늘이 온통 붉은색이야. 이게 정신병자 아니야? 뭐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작가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그 뭉크가 그림을 그리던 이 작품 1893년인데 약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재가 전 지구에 퍼지게 되면서 이 화산재가 저녁 하늘을 아주 붉게 물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빛의 산란 얘기했었죠. 앞에서 화산재가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을 사방으로 산란시키고 대신에 파장이 긴 붉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붉은 색깔이,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관찰한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정신 상태, 감정을 실어서 이런 절규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자,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한 번씩 보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과학자 탐험가 아문센뿐만 아니라 뭉크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갈 거로 믿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색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은 어떻게 색깔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빛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빛은 물결과 같이 출렁거리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인, 즉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전자기파를 보면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죠. 약 380에서 700 나는, 그 약 400 근처에서 750, 요 근처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다. 그래서 가시광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빨간색 파장이, 빨간색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빨간 쪽이 파장이 길어요. 빨간색 파장 바깥쪽을 우리가 적외선, 더 긴 거를 우리가 초음파, 전자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에서는 A, B, C가 있고, 실질적으로 C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대기층을 통과하면 다 흡수되고, 우리를 타게 하는 거,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가 검게 걸리는 거는 자외선 영역의 A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파장은 이 영역대라는 거. 그런데 이제 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대도 볼 수가 있고, 뱀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은 흔히 열 적외선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공항이나 나갔다 오면은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의 체온을 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빛은 보다 전자기파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빛은 요 480에서 750 나노미터 근처의 빛을 보고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보던 눈의 구조죠, 그죠?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공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눈동자의 색깔이라고 하는 홍채가 있고, 이 안에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에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중심 오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장 상이 잘 맺히는 거고, 이 망막에 여기에 이제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그 빛이 자극을 하면은, 특별한 시세포를 자극을 하면은 그 반응해서 신경이 가서 우리가 대뇌로 전달이 돼요. 실제로 망막에서는 여기서 굴절 현상에 의해서 상이 거꾸로 맺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똑바로 맺혔다고 신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눈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여기에 이제 그 액체가 차 있고, 그죠? 우리가 백내장이다 그러면 이런 데에 흐릿해지는 거고, 그래서 인공수정체로 갈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막이 맨 바깥쪽인데, 각막을 라식이다, 라섹이다, 요거를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깎는 수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자, 대략적인 눈의 구조였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색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 우리 머릿속에 한번 사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과 모습 어때? 둥글죠? 그 다음에 사과 하면 생각나는 말이, 물론 파란 사과도 있지만 색깔이 빨갛다. 근데 사과가 둥글다라는 것과 색깔이 빨갛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과의 둥근 모습은 언제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렇지만은 빛이 없는 밤에 사과 색깔을 보면 사과가 빨갛게 보여요. 또 햇빛이 비칠 때 보는 것하고 전등불 아래서 보는 것 다 다르죠. 사람 눈의 망막은 빛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테나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긴 막대기처럼 생긴 그러한 그 막대세포, 한자로는 간상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원뿔세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빨갛다 뭐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는 거, 요거는 바로 원추세포가 하는 거고요. 간상세포는 밝냐 어둡냐 요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포 종류는 어떻게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고,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는 이 원뿔세포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원뿔세포에는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RGB 세 종류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원뿔세포가 있어요. 만약에 주황색 빛이 망막에 도달했다 그러면 초록색 빛을 받아들이는 원추세포하고 빨간색 빛을 받아들이는 원추세포가 동시에 반응하면서 이들이 내는 신호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은 초록하고 무슨 색깔이 그렇죠? 빨간색이 합성이 되어 있는 주황색 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런 색을 뭐죠 이게? 그렇지. 뭐라고? 그 색을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막대세포는 뭐를? 명암을 구별하는 이 두 종류의 시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수정체에서 굴절 현상에서 여기에 맞춰주면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원뿔세포는 색을 구별한다. 막대세포는 명암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세포와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있으면서 빛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런 데를 뚱 건드리면은 이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가 신경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을 타고 흥분된 시신경이 모아져서 여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망막 쪽인 거예요. 이쪽은 이 뒤편이 이쪽인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순간순간 변하는 빛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재빨리 붓을 막 이렇게 막 붙이를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물체의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색채 이론하고 광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림에 반영한 화가가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화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쉐라입니다. 쉐라. 자, 여기 아래에서 보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쉐라의 기법을 사용한 건데요. 쉐라는 사실은 그 순수한 색채를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수많은 실험을 병행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숱한 실험 끝에 마침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수기법을 사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쉐라가 자신이 개발한 특수기법을 분할된 부분들로 색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분할묘사법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세공사처럼 꼼꼼하게 색점을 찍는다, 점을 막 찍는다. 그래서 이거를 포인틸리즘, 점묘법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그림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그 노동 시간이 좀 단축되고 기계의 힘을 빌면서 이렇게 물놀이를 가고, 이 섬이 굉장히 유명해요. 뭘 유명해요? 다음 그림이 이 섬에서 그린 그림인데, 소위 라 그랑자트 섬이에요, 여기가. 자, 이거 포인트를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색깔로 보이지만 이 점이 이 빨간 점이 아니라라는 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주세포에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만나면 뭐라고? 주황색이 나타났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눈에서 색깔이 합쳐지는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다 각기 다른 색이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시카고 미술관에서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시카고까지 갔다 왔어요. 아무튼 아까 그 강을 건너왔죠, 그죠? 강을 건너와가지고 이게 세느강 지류겠죠. 그래서 물놀이 하는 사람 그림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강을 건너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점점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점을 찍어서 표현한 기법이다. 이걸 역시 색채 이론하고 광학을 열심히 공부한 공부의 산물이죠. 우리가 앞에서 인상주의 화가로 모네 이야기를 했죠. 모네는 야외에서 제작을 하면서 빛이 대상이 색채와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을 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인상주의 화가로 르누아르, 예, 그네라고 하는, 더 스윙이라고 하는 그네라고 하는 작품. 자, 그네를 타고 있죠. 어떻게 타고 있어요? 양팔을 벌려 그네 줄을 잡은 채 몸을 한쪽 그네줄에 살짝 기대고 있는 이 아가씨인지 여인인지 볼은 불그스레하게 수줍은 듯 빨갛게 달아오고 있죠. 다른 쪽 방향을 향하는 눈길을 보면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길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한 마음이 어떻게 전해지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신사의 양복 등에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거 생긴 걸까요? 뭐가 있죠? 이상한 무늬들이 있죠. 자, 이 무늬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르누아르의 다른 그림들도 이런 점들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맑은 날 숲속을 산책하면 땅 위에 밝은 점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밝은 점을 한번 추리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밝은 점을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타원형도 모두 보니까 타원형이더라. 이런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빛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림자. 이 신사가 서 있는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 숲이 있고 거기에 나뭇잎들이 가려 있겠죠. 그 나뭇잎 사이로 빛이 통과하면서 이러한 그림자, 여기도 있네, 그죠? 그림자들을 막 표현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르누아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오른쪽 편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한번 가게 되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그 빛 그림자를 이용한 가장 유명한 걸로 우리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게 소위 뭐예요? 바늘구멍 사진기. 이런 것들이 우리 바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늘구멍 사진기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은 영국 윈저선을 가보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왕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예수 승천일, 예수가 이제 죽은 지 그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승천일을 기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부친토르라고 하는 그 배가 지금 어떻게 예수 승천일에 귀환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같아요? 가본 사람 있나요? 어디? 잘 보면은, 자, 여기 유명한 거 있고 여기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사노바도 나오고, 이런 곤돌라 같은 거 막 타고 다니고, 화려한 배가 왔죠. 어디에요? 베네치아.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기 보면은 그 카날레토라고 하는 분이 그랬는데, 카날레토라는 화가는 1730년대에서 1740년대까지 10년 이상 베니스를 찾는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갈 풍경화를 주로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 카날라토 그림을 보면은. 근데 이 카날라토를 그릴 때에 이분이 주로 즐겨 썼던 게 뭐냐면은 일종의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썼어요. 카날라토 그림이, 카날레토 화가가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서 많은 풍경화를 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래 이 그
뭐예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뜻은 원래 의미는 작은 구멍을 낸 어두운 방인데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방 밖의 장면을 구멍의 반대쪽에 있는 방 안벽에 거꾸로 된 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상을 더욱 선명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멍에 렌즈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운반 가능한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카메라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넬라토 이 그림을 보면은 나중에 이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베네치아의 바닷물이 매년 2.7mm씩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요거를 그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솔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백난준 선생님하고도 같이 뭐 잘 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터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빛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빛과 공간의 마술사 해가지고 뜻하는데 제임스 터넬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빛은 사물을 비추지만 우리는 도처에서 빛을 보면서도 정작 그 빛 그 자체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빛은 사물에 반영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는 이것이 빛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유익하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주 강하고 위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어요. 빛의 존재감을 다양한 공간 안에서 증명하려고 이런 작품들을 터넬 아저씨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 하늘과 내부에 설치된 인공의 빛이 만나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어떤 그런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작품 세계를 했어요. 자, 똑같은 빛을 보더라도 이렇게 예술가들은 다양한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를 강의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서 그 조립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보너스.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신윤복. 회원 신윤복이 그렸죠. 그죠? 자, 이거 몇 시에 그린 그림 같아요? 이거는 힌트.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18시에 떠서 그 다음날 06시에 진다. 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은 몇 시에 그렸고 보름달을 기준으로 몇 시에 그렸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보너스 2개. 두 번째. 우리가 달을 표현한 그림은 전부 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름달. 보름달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 보름달. 보름달은 몇 시에 뜬다? 18시에 떠서 06시에 진다. 그런데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과 달이 자전을 하는데 시간차가 각도차가 좀 생겨서 달은 항상 하루에 50분씩 늦게 뜹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현달, D자형 달은 몇 시에 뜰까요?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금음에서 보름달이 될 때까지 15일 걸리니까 대략 반달은 약 7일 정도, 7 내지 8일 정도의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보름달 기준으로 8일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50분씩 늦게 떴다 그랬어요. 그러면 7, 8일이라고 하면은 보름달보다 반달은 50분 곱하기 7, 7, 8에 56, 약 600분 정도 먼저 떴겠죠. 그죠? 600분은 몇 시간이에요? 계산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초승달, 그 다음에 이거는 금음달을 보면서 몇 시에 이쪽 하늘에 동서남북 방에도 봐야 되겠죠. 이 그림은 몇 시의 장면을 나타낸 건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술에도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또 과학을 과학으로만 보지 말고 과학과 이런 미술 세계가 서로 어느 접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융합적인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번 강좌가 과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 속의 과학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술 작품에도
수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납시다. 제가 강의를 끝낸다고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요새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림하고 그거를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딥 드림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 2015년 8월 26일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으로 내기 전에 이걸 논문으로 내다 보면 심사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내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건 하고 있다라고 찜해가지고 올리는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그 독일의 튜빙겐 마을에 있는 어떤 사진인데, 그거를 그 오른쪽 첫 번째 상단 그림을 보면은 영국 출신의 뭐 인상파 바로 직전에 화가로 유명한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의 화풍이 여기 보면은 나오죠. 여기 화풍이 이 사람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미노타우루스호의 난파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것처럼 어떤 그 질감이 나게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을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도 너무 잘 알죠. 앞에서 우리가 봤죠. 뭉크의 더 크라이, 절규 그림을 역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그림은 뭐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피카소 그림인데, 앉아 있는 나신의 여성, 나체 여성 그림의 기법으로 역시 이거를 표현해 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칸딘스키 그림에서 그 제목이 구성 7이라고 하는 그림 스타일로 이 건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미디어 아트,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이언스를 이용하는 이런 표현 기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역시 예술하고 과학이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